어, 매도인이 이제 또 가격을 23.5억 말고 한 5억까지는 받고 싶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부동산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또 뉴스가 뭐 그런 거예요. 뭐 파월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 멈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이제 아무 근거도 없지만 뭐 사람들 희망 섞인 그런 기사가 나오면 또 이제 매도인도 거기에 심리가 동요돼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높게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갈대 마음 같아요. 갈대 같아서 또 이랬었는데 이제 멘토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래도 대세 하락이 대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점점 없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20일이 되니까 형제의 나라에서 영국도 이때 인상을 했는데 터키에서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15%로 확 올리고 이때 일시적으로 정말 이제 분위기가 엄청 금리가 막 진짜 올라가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이랬더니 여기에 또 매도인이 되게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러고 이제 멘토님은 그 가족들이랑 동남아 여행 갔어요. 이때 동남아 여행 갔는데 가서 근데 막 그때 우리 들방에 사진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거기 가 계셨고 25일 날 1월 날 오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25일 일요일 날 오전이잖아요. 8시 42분에 전화 이제 통화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건데 이제 매도인이 이제 원부동산한테 빨리 팔아달라고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부동산도 계속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멘토님한테 금토일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멘토님이 동남아에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안 달라가지고 막 이제 음, 통화를 계속 시도했던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통화가 돼서 이게 됐는데 이 뭐 원부동산 사장님도 이 매도인이 빨리 팔아달라고는 하면서 이제 또 원부동산한테 줘야 되는 중개 수수료는 이 부동산 사장님이 원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로 후려쳐가지고 이분도 이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어, 여기 매도인이 뭐 한 23.5억 이렇게 그 가급적 그렇게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별로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빨리 끝내자 이러면서 1,000만 원만 올리자고 해서 23.1억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26일 날 이제 가계약을 이제 하자 이런 얘기를 어, 실제로 이제 절차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됐고요. 어, 법인을 이제 저도 한 번도 설립 안 해봤었는데 설립하는 거 자체가 좀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할 그거에서 과정을 알아보니까 일단은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가계약한 뭔가가 있어야 이제 세무사, 법무사 통해서 법인 설립이 더 원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약을 먼저 합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계약금 받지 않겠다고 또 우기셔가지고 막 좀 고생했는데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계약금 받으면 이제 뭔가 진짜 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이렇게 계약서 문구들 카톡으로 작성해서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저는 이제 세무사 통해서 소개받은 법무법인에 이제 법인 설립하는 거 문의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어, 그 법인 상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고민을 그전부터 조금씩은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법인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돼서 또 체크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회사 이름이 똑같아도 그 등록되는 등기소가 다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B사이트라고 회사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 다른 데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등록을 한 화성등기소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금도 정해야 되는데 1억으로 정했고 자본금 1억에 대한 지분은 저랑 와이프랑 첫째, 둘째 아이를 3대 3대 2대 2로 하려고 하다가 와이프는 제외하고 6대 2대 2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이때 아직 둘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와이프 뱃속에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제가 지분 80%, 첫째 딸이 지분 20%로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2천만 원까지는 증여 신고를 하고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2천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사실은 적게 하면 제 입장에서도 유리해요. 자본금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또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자본금을 몇 억 정도를 넣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자본금을 넣는다는 거는 그 돈을 다시 빼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묶이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묶이는 돈이 많은 게 좋지 않아서 저는 줄이고 싶고 은행은 늘리고 싶고 하다가 어 보통 다른 이제 법인 등기도 많이 까봤는데 그동안 많이 까보면은 1,000만 원짜리도 많고 5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가 많은데 1억 정도면은 뭐 되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기로 이제 은행이랑도 다 협의를 한 거예요, 이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4일 날은 오전 일찍 법인 강남 역삼동에 있는데 법무원 방문해서 이런 서류들 준비해서 갔고요. 그리고 바로 아침에 9시부터 법무법인 가서 일 처리하고 10시쯤 출발해서 바로 성북구로 넘어가서 개인 명의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가계약금은 10%가 아니고 그냥 5천만 원만 했고요. 어차피 그냥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제가 제 개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입금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할 때는 이 돈은 다시 개인 명의로 돌려받고 법인 명의로 그 계약금 10%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한 건 아니고 7월 5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법인의 본점이 될 소호사무실 계약을 했고요. 여기 이제 예돌림 소호사무실로 했습니다. 여기로 할 거였기 때문에 등기소는 화성 등기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생각을 이제 멘토님이 당연히 이제 연결해 주셔서 여기로 할 거였기 때문에 그 상호 정할 때도 화성 등기소에서 검색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화성으로 한 게 그 예돌림이 있어서 화성인 것도 맞는데 그 서울이거나 하면은 그 취득세에서 그 있어요. 그래서 비과밀 억제 권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과밀 비과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기도 주변부보다 더 멀리 가야 돼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화성이어서 네, 화성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0일 날에 이제 세무사님한테 말해서 달나라에 네, 세무사님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위해서 또 방문했고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돼서 어, 은행에 방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 은행에 방문할 때는 또 이런 필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했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은행 직원은 또 이렇게 막 전문가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게 이때 이제 이체 한도를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보다 크게 해놔야지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8일 날 정식 계약을 했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가, 그 다음에 제 개인 신분증, 그 다음에 이체 가능 상태를 만들어서 OTP도 하고 그 OTP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한도는 제가 이체해야 되는 금액보다 크게 해놔야 되고 그렇게 했고요. 가계약금은 5천만 원 돌려받았고 법인 이제 디빈 사이트로 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까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계약을 할 때까지는 이제 저랑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멘토님도 저도 후련하고 해서 이제 요거 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이제 백소정 가서 돈가스 먹는데 그냥 와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평생 먹은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먹다가 찍었어요. 먹다가 정말 네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23.1억으로 사기로 이제 정했는데 이때 보니까 추정가는 25.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샀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아이고. 어?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제가 맨날 밤에 남아서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왼쪽 갈비뼈 쪽이랑 왼쪽 어깨랑 하여튼 상체 왼쪽이 다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파서 잠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며칠을 그러다가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설마 제가 그렇게 어리거나 노인도 아닌데 설마 했는데 이제 폐렴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생제 주사 맞고 하면서 치료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을 만들 때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것도 했지만 이제 그전부터도 좀 이런저런 구상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립 목적에 다 많이 넣어놨고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랑 관련된 건데 본점이 화성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거, 임대하는 거, 그 업을 신고하는 것도 화성시 보건소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8일 날 오전에 이제 제 차 타고 뭐 이제 신고 막 할 거 다 해놓고 신고증은 또 실제로 자기가 와서 직접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녀오는데 이제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가 와서 이제 봤더니 자동차는 저렇게 처참하게 되어 있었고 와이프가 만삭이었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와이프랑 아이는 다 되게 안전했어요. 그냥 사고 나서 바로 제가 뛰어가서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서 되게 다행이었고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법인이랑 부동산 이 생각하니까 이제 이제 세컨카는 법인 명의로 다시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한테 말하면 화낼 거라서 말은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때쯤에 또 저 살던 월세집을 옮겨야 돼서 집도 여기저기 강남구부터 하남시까지 다 이제 보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사 갈 집을 보다가 이제 이때 집을 그냥 최종적으로 정한 거는 저희 미사역 앞에 9번 출구 앞에 이제 집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여기 딱 여기 106동이고요. 아까 아침에 여기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스크립트를 쓰려고 했는데 멘토님이 불러내서 갔다 온 거고 여기 아파트에서 바로 지하철역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비 오거나 할 때도 밑으로 해서 가서 9번 출구 나온 바로 첫 번째 있는 건물이 직장이라 정말 집주 초근접입니다. 서울 어, 고운 치과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로 잡은 거는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일단 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계속 월세를 사는 이유는 이제 그 보증금 묶이는 돈을 최소화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면서 조건 중에 이제 월세는 올려도 되니까 보증금 낮은 걸로 찾아주세요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거 했고 이날 이제 일요일 날 와이프랑 애기랑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자동차 전시장 가서 이제 보고 결정을 했고요. 뭐 원래 이제 뭐 어차피 비슷한 거 사려고 했던 거라 결정은 좀 빨랐어요. 그리고 법인차를 살 때는 이제 비용 처리가 연간 1,500만 원까지 됩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랑도 똑같아요.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는 이런데 제가 병원 운영하는 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미리 알고 있긴 했고요.
그래서 차량 비용으로는 800, 뭐 여러 가지 뭐 주유비나 이런 관리비가 700 해서 저 700을 이리저리 이제 조정해서 하는 뭐 그런 꼼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자동차 비용은 매년 1년에 800만 원까지 되고 5년 정도로 해서 곱하기 5 하면 4천만 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하인 차는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네, 했고 이날은 또 이제 멘토님이 이거 3층이 주택이기 때문에 또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신고한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이 돼서 중도금은 5억을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이체했다는 거는 그 계약을 물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계약금만 입금했을 때는 그 매도인이 만약에 배액 배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배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나 안 해 하면은 이제 다 엎어지는 건데 중도금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물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저희도 요구할 거를 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째려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여기 옥상에 이제 이 기존 건물주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본인 아지트인데 여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을 컨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상가로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돼서 이렇게 여기 말고도 전화 한 대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실제 미팅도 진행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원래 타던 거랑 비슷한데 트렁크가 좀 더 큰 거를 탔습니다. 그런 거고 자,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제일 많이 탄 사람은 전데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북구님이 오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멘토님 맞고요. 네. 제 와이프보다 많이 탔고 저희 애들보다 많이 탔어요. 그래서 오늘도 타셨어요. 오늘도. 네. 자, 음. 이 차는 이제 법인 차량이고요. 여기 지금 번호판은 갈아놨는데 지금 번호판의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지금 요거를 이제 배경을 연두색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바꾼 말이 있고 이때 살 때도 8월 안에 하면 9월 달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계속 이제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8천만 원 이하의 차는 연도색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런 말도 있고 계속 말이 바뀌는데 아무튼 법인차는 또 연도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이제 건축사들 그다음에 건설사들 미팅을 했는데 이날도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을 진료를 뺐어요. 진료를 빼서 다른 날은 병원에서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화요일 날은 딱 하루 시간을 내서 이때 일을 다 몰아서 해야 돼서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여기저기 전화해서 미팅 일정 조율해서 화요일로 다 몰아서 맞추고 화요일 와서 미팅하고 이런 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이때쯤부터인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건축사 하시다가 지금은 좀 은퇴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하고도 그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랬고 이제 9월 5일이 됐을 때는 은행에서도 이제 아까 탁감 얘기했잖아요. 탁감은 그냥 대략 한번 해보는 건데 은행에서도 진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정식으로 감정평가사를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정식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사진도 다 찍고 임차인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하는데 이날 나와서 현장 실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날은 이 동선동에 가진 않았고 아버지 친구분이 지금 강남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미팅을 자세하게 하기로 했는데 다 될 것처럼 뭐 다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었는데 분명히 일주일 전에 이날 만났더니 갑자기 리모델링이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 갑자기 저한테 하니까 이제
또 멘붕이 한번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뭐 된다고 하는 사람 있겠지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데 전화 막 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멘토님도 이제 다 아시고 나서는 바로 이제 성수동 출동을 하셔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현장들을 다 직접 보시고 그 현황판 같은 거를 찍어서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저는 그러면은 그거 전화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미팅 약속 잡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멘토님이 정말 이때 자기 건물처럼 자기 물건처럼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니까 이게 몸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정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업체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한 번 더 현장 미팅을 했고요. 이렇게 세 군데랑 했어요. 근데 이 중에 그 예조건설이라는 데 사장님이 이제 뭐 이제 여기 한번 자기들이 성수동에서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성수동에 오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준공이 다 돼서 완성된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한 번 더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건설사랑 한번 미팅을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성수동에 갔는데요. 여기 이 빨간 건물, 이 별로 안 이쁜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림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게 거의 다 지었다라고 해서 갔고 이때 이제 꽃길님도 같이 이제 오셔서 같이 봤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고요. 어, 이분이 그 사장님인데 70대예요. 70대인데도 여전히 되게 정정하시고 에너지가 있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거 다 뭐죠? 펜스 다 치우고 안에 들어가서 다 옥상까지 다 올라가면서도 설명을 다 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때 좀 좋은 인상을 받긴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수동에 요새 팝업 스토어도 많은데 그 팝업 스토어로 쓰려고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팅을 하고는 꽃길님이랑 멘토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신사 그 뭐죠? 신당동 근처에 프로젝트 D에 가서 여기 가서 또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한 거나 이런 거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이제 루프탑에 앉아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날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은 개천절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나와서 출생신고를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한테 바로 출생신고하면은 이제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주민번호가. 그러면은 바로 세무사님한테 연락해서 어, 자본금 1억 중에 20% 정도 2천만 원 상당 가액에 주식 20%를 증여하는 거 신고하고요.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잔금을 아직 안 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저한테 법인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전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이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한 게 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잔금일 후에 하게 되면은 자본금 1억인데 건물 가격이 뭐 20 몇 억이라서 그러면 주식 하나당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면은 증여세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고 사실 요거는 계약 전부터 멘토님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매도인이 이제 막상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잔금일을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되면서 사실 좀 이날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아이를 낳는데 이제 자연분만 하진 않고 날짜를 정해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물론 첫째를 제왕절개했기 때문에 이제 한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시일 내에서는 일부러 더 많이 미루지는 않고 어, 괜찮은 기간 내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4일 됐는데 잔금일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요거는 멘토님과 원부동산 성신여대 부동산 이게 원부동산이에요.
원부동산이랑 얘기하는데 뭔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행이. 그러다가 이제 잔금일이 10월 17일인데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그 지하에서 급식소 그 무료 급식하는 셋째 아들이 카드값을 못 갚아서 우리 카드에서 강제 경매 등기가 떴다. 심지어 이게 9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부터도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는데, 이거를 뭐 미리 처리할 수도 있었고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문제가 있는 분이죠. 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거래는 대부분 둘째 형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셋째 동생이 이런 게 한 두 개인가 있었대요. 대출인지 카드값 연체인지 모르겠는데 두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말을 하고 해결을 해줬는데 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봤더니 그 둘째 형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좀 전에 다 갚았다. 그래서 자기도 안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다 갚았다. 라고 하면서 뭐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게 갚았다고 바로 등기가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진짜 아니구나. 어, 이 둘째 형도 멘붕이죠. 그래서 제가 요런 게 이제 은행에서 날라왔다고 복사해서 둘째 형한테 보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동생한테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매수자예요 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분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매도인을 중개해주던 원부동산도 이제 뭔가 어, 매도인 측에서 너무 이제 문제를 만드니까 자기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고 뭐 하루 늦춰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멘토님이 말이 안 되죠. 이제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압박하고 하는데 어,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게 계속 뭔가 지지부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철거도 다 안 되고 등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철거라는 거는 그 3층에 그 할아버지가 만든 아지트 있잖아요. 그거는 그 건축물의장상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 보나마나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고 누가 신고를 하든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서 썼는데 그거를 철거를 계속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일쯤 되니까 잔금일이 17일인데요. 이때까지 등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옥상에 있는 거 철거하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걸 이제 뭔가 저희가 느낌을 받아서 저희 또 그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내용 증명을 좀 써달라라고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그 건설사에서는 리모델링 견적서를 일단 대략적으로 줬습니다. 멘토님이 이 왼쪽에 요거는 저랑 멘토님 대화고요. 그래서 아직도 원상복구를 못했고 잔금을 못 칠 것 같다. 이런 얘기한 거고 여기 오른쪽에 두 개는 원부동산이랑 멘토님이랑 대화한 건데 좀 원부동산에서 좀 안일하게 말을 해서 이제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란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슬 꺼내는 거죠 이제. 음. 잔금일이 돼서 갔는데 여전히 강제경비 등기는 말소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날 이제 오전부터 해서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어, 멘토님이 정말 이때도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두 눈이 시뻘개지면서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서기 때문에 뭐 다 손해본 걸 다 때려 넣으면 이거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도 뭐
이 사람한테서 뭐 엄청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이 계약을 끝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썼고요. 어, 일단 일시금으로 4,700만 원을 바로 이체하시기란 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씩 이자를 다 이제 협의를 해서 그날까지 계산해서 추가로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계약을 이게 이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계약을 이행 안 했는데 상대편 중개인이 멘토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구나. 이제 이때 되게 느꼈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때부터는 엄청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이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서, 일주일 뒤인 잔금일이, 이제 실제 잔금이 24일 날 했는데, 이날 되기 전에 이제 일처리는 다 됐었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해서, 어, 지연에 대한 이자를 이제 계산을 해서 잔금날 추가로 500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제로 그래서 23억 천에 했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받았어요. 그랬고, 그 와중에 추정가는 1억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자금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보면, 7월 4일 날 가계약금을 5천만 원 넣었었고, 이때 계약서 쓸 때 2주 안에 정식 계약을 한다라는 조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2주 뒤에 실제로 정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때 정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 법인 통장 만들고 뭐 하고 한 거 다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가계약금 5천만 원 돌려받고, 계약금 2.3억을 넣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중도금 5억을 넣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에 잔금하는 날 이제 취득세, 그다음 법무사 비용 이래서 1.5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또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입금했던 돈이 이제 7억 3천 플러스 1.5억 해서 한 8억 8천 좀 안 되는 돈이 자기 자본이 들었고, 23억 넘는 호가로는 30억 정도 하는 그 30억까지 이제 호가로 불려졌던 그 건물을 사는데, 어, 자기 자본이 뭐 10억 안 들었어요. 8.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들죠. 그죠? 이 정도 들었고, 그래서 자금은 대략 이래요. 그리고 스케줄이 이래요. 자금이 얼마가 있다도 중요한데, 이때 대략적인 이런 정도 느낌으로, 이런 정도 뭐 한 달, 두 달, 이런 간격으로, 자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스텝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못 내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게 이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사실 계약을 이렇게 해보기 전에는 뭐 어떤 정도 시기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참고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익률은 사실 아직은 별로예요. 아직은 별로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봤을 때 수익률은 일단 지하랑 3층이 주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월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1층에 내개호실과 2층에 미용실이 맞춰진 상태였는데, 이때 월세를 다 합치면 6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증금을 합하면 1억 1천만 원이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출이 없다면 3.6% 정도. 물론 건물주는 30만 원에 샀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3.6%가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대출을 15억을 받는데 이자가 5%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손해를 겨우 안 보는 정도입니다. 현재는 1층 항교실이 비어 있고, 그다음 2층 미용실도 없고, 지하랑 3층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어, 더 떨어져요,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좀 고려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실상 거의
임차인들을 명도해야 되거든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더 맞추려고 굳이 하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월세는 현재 38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대출이 없어도 2.1%밖에 안 돼요. 근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모든 임차를 맞춘다면은 그 사이에 시간도 흐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월세랑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 차면 1,000만 원 이상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증금은 현재보다 5천만 원 오르고 월세 900만 원 정도라 생각을 해보면, 대출이 없는 경우면 4.4%, 그리고 대출이 현재랑 똑같은 조건으로 있다면 이 역시도 그냥 뭐 그냥 흑자를 보는 정도? 이 정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요거 하고 그 다음 거를 슬라이드 만들려다가 멘토님 불러내서 제가 못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실 변수들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6억 원이라고 돼 있는 게 보증금이 합의예요. 근데 이게 시간 흐름 따라서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고 제가 산 매입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억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요것도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나가면 변하지 않는 값인데 분모에서 빼는 요 값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점점. 그 다음에 요거는 대출에 대한 이자인데 요거는 점점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상환을 조금씩 당연히 할 거고, 금리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 여러 가지 변수가 한 번에 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까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건물을 매입할 때 좀 뭐 멘토님의 도움도 있고 해서 당연히 싸게 산 건데, 건물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 가치가 되게 낮다는 거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말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그 기간 동안은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수하는 것도 매수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가 하나, 아마 명도를 다 해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올 텐데, 대출이자는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저도 해봤고, 이제 그게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에 이런저런 세팅을 해놨는데, 세입자 하나도 없어도 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조금 덧붙여 보면은, 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의 지분을 넣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지분이 뭐 1이거나 엄청 낮아도 좋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대주주여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이 되고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40% 정도가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60년 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1만 배 정도 올랐고, 앞으로 이게 만 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뭐 10배가 오르든 오르긴 오를 텐데, 오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텐데, 지금 이렇게 미리 좀 해놓으면은 이 부분만큼은 세금이 아껴지는 효과가, 이번에 증여세를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죠? 그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아이들한테 부를 좀 이제 물려줄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배당도 할 수 있어요. 배당도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 돈이 쌓이면 그 돈으로 뭐 아이들 개인 명의로 주식을 사줘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어, 뭐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뭐 집을 사든 어디 뭐 대학교를 가든 뭘 할 때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 명부는 이 지분이 몇 퍼센트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만 뭐 법인 등기를 떼거나 뭘 해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제 비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로 치면 한 30살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자립을 하기 전에는 어, 애들이 그 셋째 아들처럼 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말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성수동 건물과 유사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인면도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또 업데이트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또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들은 거 후반부에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할 거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궁금하신 점 미리 좀 그 준비를 해서 타이핑을 쳐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